나에게 나타난 사람은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입니다. 언어란 무엇인가를 가장 깊이 천착한 천재였죠.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죠, 당연히. 소시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언어는 기호의 체계다. 촘스키라는 노암 촘스키는 하버드 대학의 언어학, 지금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연세가 많지. 그 세계적인 지성이라 말하죠. 언어는 유한한 규칙을 통해 무한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는 이 변형 생성 문법. 문법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한정된 문법을 무한한 문장으로 생성해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 사람이죠. 변형 생성 문법인가 그렇습니다. 문장을 생성해낼 수 있는 창조적 체계가 바로 언어라는 거죠. 비트겐슈타인은 아주 짧게 정의합니다. 언어의 의미는 이게 왜 오프라인이 됐나요? 다시 연결이 됐나요? 네. 언어의 의미는 그 사용 속에 있다. 굉장히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뒤에서 말하겠습니다. 위르겐 하버마스는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과 하버마스는 조금 다른 계열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버퍼링이 있나요? 계속? 버퍼링이 있어요? 버퍼링이 있으면 댓글로 채팅창에 써주세요. 버퍼링이 많아요? 없어요. 네,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 버퍼링 나오는 것처럼 저게 돼 있는데. 네, 없으면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버마스는 언어는 상호 이해를 지향하는 담화 행위의 핵심 수단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내 정의를 이런 사람들 그때 내가 그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내가 하는 언어가 뭔가 그래서 언어를 나름대로 정의합니다. 어떻게 정의했냐? 이렇게 정의하죠. 언어란 무엇인가? 언어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주관적 생각과 감정, 사회적 의미와 상징을 전달하기 위한 의사소통 체계라는 겁니다. 좀 길게 정의했는데 이게 좀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들은 위대한 사람들은 용어를 정의할 때 아주 짧게 정의하죠. 근데 저처럼 이렇게 좀 모자르는 사람은 길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다시 이걸 축약하면 언어란 무엇이냐? 언어란 수단이면서 동시에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시스템이라는 거죠. 시스템이란 뭐냐? 그 시스템 안에는 여러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체계를 갖출 때 그것을 시스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의 시스템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에는 귀천이 없어요. 그 사회에서 그 말이 무슨 말이라는 것을 알아듣는 순간 그 말은 우리 여러 요소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내서 그것을 이해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놀라워요. 이것은 집에서 애완견을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완견은 통하지 않아요. 이게. 촘스키 선생이 말했던 대로 변형 생성 문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무한히 자기의 생각을 그 언어로 생성해낼 수 있어요. 인간은. 그게 독특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고 시험 답안지를 쭉 받아서 읽어보잖아요. 읽어보면서 채점을 해야잖아. 어차피 학점을 줘야 되니까. 채점하잖아. 채점할 땐 진짜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다르게 해석해서 써냅니다. 어떤 건 정말 내가 칭찬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거는 도대체 이거를 초등학생이 쓴 거야. 이게 대학생이 쓴 거야. 이 대학원생이 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읽어보면. 무슨 뭐냐? 나 자신을 표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언어는. 첫째. 둘째는 그것이 하나의 발화된 이후에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 사회에 남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각자 자기가 쓰는 말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죠. 근데 정의가 없이 쓰는 거야. 그러니 다시 말하면 조희대는 자기가 하는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놈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5월 1일 날 자기가 낸 파기환송심 결정문을 읽어 내려가는 그 말을 들어보면 내가 그걸 다 읽어봤잖아. 읽어보면서 아, 얘는 안 되겠구나. 언어는 그래서 귀천이 없어요.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 무슨 귀천이 있어요.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만 있어요. 시스템에는. 자, 그래서 내가 이것을 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예수가 분노합니다. 2000년 전 예수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예수는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의 언어가 어떻게 나왔느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나오는 얘기예요.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원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의 심판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이게 누구더러 한 얘기입니까? 예수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하느님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의 영적 타락과 위선을 강하게 질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그리고 속이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죠. 누구에게? 당시의 고위층, 기득권층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다음에 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고위직을 차지해 가지고 당시 유대인인 일반 서민들을 핏빨아먹던 놈들이거든.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합니다. 다 같은 23장에 나오는 건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내가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지난 토요일 집회 때 촛불행동 주관하는 그 집회에 가서 쭉 그 대법관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유와 평등과 정의라는 큰 이 돌에 새겨진 그 글자를 보면서 내가 저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어놓은 저 안에 회칠한 무덤이 있다. 그 안에는 저 건물 안에 있는 놈들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곳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나쁜 놈들. 이 말의 의미는 겉은 화려하게 대리석으로 멋있게 자유와 평등과 정의라고 써붙여놓고 그 안에는 어떤 자유도 어떤 평등도 어떤 정의도 없는 놈들이 앉아서 뻐기고 있는 거예요. 겉은 아름답게 포장했지만 속은 썩어 있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무덤이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바리새인들 그렇게 비유적으로 꼬집은 겁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겉으로는 근엄한 척하지만 겉으로는 무슨 법이 어쩌고 떠들지만 실제로는 아주 부정직하고 악한 속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의미로 예수는 그 자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속이 썩었죠. 예수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언어에 귀천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말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언어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김열규 교수가 썼던 그 욕, 그 카타르시스의 미학이라는 것을 지금은 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보고 우리 언어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카타르시스가 뭡니까? 얽매였던, 억눌렸던 것들이 확 풀어지는 정화작용을 하는 느낌이 카타르시스입니다. 욕이 나쁜 거라면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올가맬 때는 그 올가맨 굴레로부터 우리의 정신을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김계리 변호사가 억눌려 있었을 겁니다. 그 여자가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나는 우리 딸이 애 키우는 걸 보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 그 젊은 김계리 변호사가 윤석열로부터 계몽된 이성을 가지고 안정권에게 대해서 아주 찰진 욕을 합니다. 좆됐다고 하죠. 그 찰진 욕을 보면서 김계리는 얼마나 시원했을까를 생각합니다. 언어에는 다시 말하지만 귀천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김계리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의 분노에 찬 저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느냐? 언어는 그 맥락을 이해할 때만 이해할 수 있어요. 맥락이 없는 언어는 죽은 언어입니다. 예수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한 바로 그 말이 그 맥락을 이해 못하면 예수는 쌍욕이나 하는 나쁜 놈이라고 사람들이 말했을 거예요.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그 맥락 속에 있는 겁니다. 언어는 그 맥락 속에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조희대의 파기환송 결정문은 그 맥락으로 보았을 때 쓰레기입니다.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뒤집어요. 자기가 정해놓은 규정을 자기가 뒤집습니다. 그런데 왜 뒤집는지 말도 못해요. 선례가 있으면 선례를 바꿀 수 있어요. 바꾸면 왜 바꾼다는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재명이 골프를 쳤냐 안 쳤냐를 말한 적이 없어요. 저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조작됐잖아요. 그 맥락에서 조작됐으므로 진실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전체를 뒤집어 보면 무슨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거야. 맥락을 보지 않고 관점을 보는 거예요. 얘는 무슨 관점에서 봤냐? 조희대의 관점은 거예요. 유권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유권자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야. 왜 유권자의 관점에서 봐? 지가 뭔데? 지가 창조주야? 왜 유권자의 관점에서 보냔 말이야. 내가 시험 문제를 내면 80명이 다 다른 답을 써와요. 이재명이 한 말을 유권자가 4천만 명이면 4천만 명이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 유권자의 관점에서만 판단하냐면 말이야. 네가 뭔데? 그걸 따라준 놈들은 뭐야? 9명은 또. 비트겐슈타인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비트겐슈타인의 핵심은 뭐냐? 언어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언어 게임이라는 거야. 게임에는 규칙이 있잖아. 근데 그 규칙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지. 우리가 합의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 그걸 바꾸면 돼. 그렇게 바꾸자고 하라고. 그래서 합의를 하면 돼. 뭐야? 규칙도 바꾸지 않은 놈이 나타나서 갑자기 지멋대로 해석을 해. 이건 도저히 용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당장 탄핵해야 되는 거예요. 왜? 탄핵할 논거는 내가 다 써줄 수 있어. 네가 뭔데 남이 한 언어를 네 마음대로 해석하냐고. 내가 이거 부화가 안 나겠어 이거? 지금 언어학자들이 말을 안 하니까 그렇죠. 언어학자들이 말하면 이게 그 판결문을 보면 아니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언어학자들은. 언어는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 맥락 속에 갇힌 여러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너는 그 하나의 관점만으로 모든 것을 네 멋대로 해석하냐는 거야. 네가 뭔데? 내가 거듭 말하지만